당신 알고 있었어? 내가 무정자증인 거. 어떻게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남편이 이혼 서류를 움켜쥔 채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는 잔에 남은 와인을 천천히 비우며 남편을 올려다봤죠.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피면서 나 몰래 딴살림 차린 건 괜찮고? 그것도 20년이나? 어디 와서 화풀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밀을 간직하며 남편을 지켜본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20년을 넘게 저를 속였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왔거든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웃으셔도 됩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딴살림을 차리고도 속 편하게 살았고 저는 일찌감치 가정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은 채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며 꽤 괜찮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이건 억울해서 쓰는 글은 아니에요. 2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해두죠. 시작은 2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편하게 20년 전쯤으로 할게요. 너무 긴 시간이라 엄한 곳에 인생을 바친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렇네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명절 저녁 자리에서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죠. 애도 못 낳는 여자를 왜 데리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들었어요. 나도 지쳤어. 당신이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식탁에 둘러앉은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혀를 찾고 동서는 슬쩍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병원에서는 분명 제 몸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제가 문제인 것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손이 떨렸죠.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흘렸습니다. 그게 회사 사람 거야. 실수로 놓고 간 걸 내가 가져온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병원 기록까지 뒤지던 중 저는 상상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혼 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서 저와 남편 둘 다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었지만 남편은 당연히 나는 문제없어 라고 말하며 결과를 받으러 다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어딘가에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무정자증 소견서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남편 자신도 모르는 진단을 저 혼자만 알게 된 셈이었어요. 그러니 그 임신 테스트기 속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 리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화가 나기는커녕 머릿속이 서늘하게 맑아지더라고요. 이 남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 여자는 알고도 저러는 건가? 아니면 그 여자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남편 게 아닌 건가? 저는 그날 소견서 사본을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살기로 했죠. 며칠 뒤 남편은 저를 불러 뜻밖의 말을 했어요. 당신은 애를 못 낳아도 내가 평생 안주인 대접은 해줄게. 위선적인 자비였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 잊지 마. 평생 안주인 대접. 분명히 약속한 거야. 저는 그날부터 이혼도 소란도
원하지 않는 척 행동했어요. 대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여보, 나도 마음 다잡을 시간이 필요해. 갤러리 하나 차려서 마음 붙일 곳을 만들고 싶어. 남편은 죄책감 때문인지 순순히 응했어요. 강남 요지의 건물 한 채와 지분 일부를 제 명의로 넘겨주었죠. 저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제 것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년 복수의 첫걸음이었다는 걸 그때는 남편도 그 여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혼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 친정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가고 동생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죠. 게다가 저희 집안은 그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었어요. 딸이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걸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면 친정까지 흔들릴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기다 저는 그때 이미 4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요. 혼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죄책감에 못 이겨 뭔가를 내어줄 때마다 저는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다 받았어요. 여보, 요즘 시내에 괜찮은 건물이 나왔다던데. 제가 지나가듯 말하면 남편은 별말 없이 알아보라며 돈을 내주더라고요. 죄 지은 사람 특유의 태도였죠. 저를 달래려는 거요. 그렇게 저는 갤러리를 차렸고 그 갤러리는 곧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곳이 됐습니다. 물론 명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름이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제 것을 늘려갔고 남편은 그 여자와의 관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느새 남편의 개인 수행비서 자리까지 꿰차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누구도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회장 사모님이었고 그 여자는 회장님 옆에 붙어있는 비서였으니까요. 괜히 나섰다가 회사에서 밉보일까 다들 입을 다물었던 거겠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 척 연기를 아주 잘했다고 해야겠네요. 사실 저에게 알려주는 비서도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핏줄이 생겼다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핏줄이 아니라는 걸 당신만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헛웃음이 나왔죠. 남편이 어떻게 20년 넘게 그걸 모를 수가 있었냐고요? 간단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본인은 젊을 때부터 워낙 정력이 좋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고 정밀검사 결과도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으니 스스로를 의심할 계기 자체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빠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더 살갑게 굴었을 테니까요. 의심할 틈을 안 준 거죠.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남편은 저를 조용히 불러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그동안 애도 둘이나 낳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도 남편 입으로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해. 근데 이제 큰애가 학교도 가야 하고 인지신고를 해서 내 자식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잖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던 일이라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지방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를 더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별말 없이 명의를 넘겨줬어요. 그렇게 그의 아이들과 그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회사 가족 행사날 그 여자 옆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는 낯선 남자도 보게 되었죠. 회사 동료예요. 애들이 워낙 잘 따라서 가끔 놀아주러 오세요. 그 여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소개했어요. 그때는 그저 마음씨 좋은 어른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훗날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 전혀 몰랐죠.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술 전공을 살려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도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두 아이를 황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호칭을 싫어하지 않았죠. 오히려 흐뭇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회사 안팎에서는 그 여자를 사실상 첩으로 두 아이를 회장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임원회의에서도 두 아이의 이름이 심심찮게 오르내렸습니다. 큰 도련님이 이번에 전시회를 여신다고요? 둘째 도련님도 곧 유학 준비하신다면서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찻잔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증거도 부족했고 제가 가진 지분도 확신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 큰아들의 갤러리 오프닝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아니라 남편이 큰아들을 위해 따로 차려준 갤러리였어요. 파티에는 회사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저 역시 회장 부인의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와인잔을 들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큰어머님 오셨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죠.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대묻자 큰아들은 어깨를 으쓱 했어요. 아버지 회사 결국 저하고 제 동생 거잖아요. 그건 큰어머님도 인정하셔야죠. 남편이 그 옆에서 그 말을 다 듣고도 껄껄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이 녀석 못하는 말이 없네. 혼내기는커녕 대견하다는 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몇몇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재미있다는 듯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죠.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이 무너지지 않은 멀쩡한 얼굴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직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남편의 무정자증을 알아냈던 그 흥신소에 다시 연락했어요. 그 여자 뒤로 좀 캐주세요. 남자 관계요. 특히 아이들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동시에 믿을 만한 회계사를 통해 회사 자금 흐름도 따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에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를 펼쳐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에게는 원래 남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번 놀랐죠. 낯이 익었거든요. 예전에 회사 가족 행사 때 그 여자 옆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던 남자요. 그때 그 여자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이름은 동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소만 다르게 해둔 채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출생 시기와 거주 이력을 대조해보니 앞뒤가 딱 들어맞았어요. 저는 흥신소에 한 가지를 더 부탁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친자 확인까지 해줄 수 있어요? 흥신소 쪽에서는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원 앞에 며칠을 지켜본 끝에 버려진 종이컵과 빗을 몰래 수거해 왔습니다. 큰아들 것까지요. 그 남자의 것은 그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 따로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채취한 시료를 사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죠. 봉투를 뜯던 손이 떨렸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자 확률이 99.9%였어요. 그 남자가 두 아들의 친아버지가 맞다는 결과였죠. 그리고 회계사 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가 회사의 재무 컨설턴트로 들어온 게 얼마 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바로 옆자리에서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경력도 화려했고 추천서도 그럴듯했으니 남편은 그저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고만 여겼을 테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비로소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남편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는 걸요. 저도 너무 늦게 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알게 될 그날 얼마나 무너질지도 그때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그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저는 복수의 그림을 더 선명하게 그려나갔죠.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습니다. 친자 확인서, 흥신소 보고서, 회계사가 뽑아준 자금 내역까지 전부 금고 안에 넣어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에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비서는 제가 시집 온 첫 해부터 저를 챙겨준 회사 안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댁 어른들 눈치 보느라 다들 저를 슬슬 피할 때도 박 비서만큼은 늘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모든 회사 정보도 고맙게도 박 비서에게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박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사모님,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이오 사업부를 큰도련님 명의로 넘긴다는 얘기가 임원진 사이에서 돌고 있어요. 저는 순간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이오 사업부는 회사에서 가장 알짜배기였거든요. 그걸 20 간 넘은 아들에게 통째로 넘긴다는 건 사실상 후계고들을 확정 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제가 묻자 박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번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간대요. 날짜도 이미 잡혔어요, 사모님. 저는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확인했어요. 보름 뒤였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회계사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흥신소에는 마지막 임무를 맡겼죠.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만나는 자리, 대화까지 확보해달라고요. 며칠 뒤 저는 호텔방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등신 같은 영감탱이는 지씨가 말라 비틀어진 줄도 모르고 남의 새끼한테 회사를 준다네. 이제 다 끝났네.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말에 깔깔대며 웃고 있었죠. 저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서늘한 확신이 밀려왔죠. 이제 됐다. 이제는 정말 끝낼 수 있겠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어요. 다만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기실로 불려갔어요. 남편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랑 지분 포기각서야. 서명만 하면 돼.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남편을 바라봤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애들도 이제 다 컸고 회사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잖아. 당신도 이만하면 충분히 누렸잖아. 충분히 누렸다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20년을 넘게 참아온 세월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다니 참 남편다운 발상이었죠. 당신 그 서류에 서명하라고 나 부른 거야? 오늘 주총 안건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바이오 사업부 승계 안건이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승계 누구한테 넘기려는 건지는 알아? 당연히 내 아들이지. 우리 아들, 큰아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은 서명 안 해. 하지만 곧 할 거야. 기다려. 짧게 말하고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뒤따라오며 소리쳤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회사가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몰라? 시끄러워지는 게 무서웠으면 20년 전에 이혼했겠지. 주총장 문이 열렸어요.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큰아들도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안건을 소개하며 회장이 단상에 오를 차례라고 안내했어요. 그런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간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장례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죠. 회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큰아들의 여유롭던 미소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죠.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주주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떠올랐죠. 지난 몇 년간 이동석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회사 돈 내역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가득 나열되자 장례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큰아들의 얼굴에도 핏기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단상 아래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죠.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와!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못 본 걸 오늘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장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단상 아래서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죠. 당장 그 화면 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는 화면을 끄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스크린을 가득 떠올랐죠. 20년 전 남편이 받았던 정밀검사 소견서였어요. 무정자증이라는 글자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장내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죠. 그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를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두 번째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동석과 두 아들의 이름, 그리고 99.9%라는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큰아들의 몸이 의자에서 휘청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쳤죠. 무슨 소리긴,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은 못 된다는 뜻이지. 너희 친아버지가 누군지 봤지? 여기야, 여기 있어.
여기에 마지막 자료를 재생했어요. 호텔방에서 녹음된 그 여자와 그 남자의 대화였죠. 그 등신 같은 영감탱이는 지씨가 말라 비틀어진 줄도 모르고 남의 새끼한테 회사를 주네. 이제는 다 끝났어. 이동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그 여자의 웃음소리도 그대로 흘러나왔죠. 주 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이야. 남편이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죠. 임원들까지 이미 서류와 녹취 내용을 눈으로, 귀로 확인한 뒤였으니까요. 남편은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짐승처럼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20년을 저것들 뒤치다꺼리하면서 살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 리가 없잖아. 남편은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무언가를 집어 던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임원 하나가 황급히 그를 붙였겠죠. 남편은 그 손길마저 뿌리치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였는데?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말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이동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소란 피워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이동석이 남편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이성을 잃고 이동석이 멱살을 잡았죠. 네가 감히... 하지만 젊고 건장한 이동석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초 만에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큰아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번엔 동석을 향해 물었죠.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라고요. 동석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죠. 큰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둘째 아들도 뒤늦게 도착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으면서 왜 20년 동안 말을 안 했어? 나 바보 만드니까 좋아? 내가 당신 바보 만든 거 아니야. 좋다고 자기 혼자 만든 거지. 나도 20년 쉽게 버틴 거 아니야. 당신 자식도 아닌 애들 재롱 보면서 웃어주고 상간녀 눈치 보면서 참고 나도 매일이 지옥이었어. 근데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그냥 버릴 순 없잖아. 그래서 버틴 거야. 당신이 키운 회사, 당신이 번 돈. 그거 다 내가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수고했어. 20년 동안 열심히 벌어줘서. 이제 그거 다 내 거야. 방금 전에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지? 그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간 여기서 끝내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뒤이어 준비해온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세금 문제로 저에게 서명해준 백지 위임장들이었어요. 당시엔 그저 절세를 위한 서류라고만 알고 서명했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 위임장들을 근거로 남편 명의로 남아있던 나머지 주식과 자산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제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이미 변호사와 함께 끝내둔 상태였습니다. 주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와 그 남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어요.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회사 돈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거든요. 평생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큰아들도 부모의 재산이 모두 동결되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명문대 졸업장은 있었지만 가짜 아버지도 더 이상 핏줄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미련 없이 버리더군요. 진짜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아이에게 선뜻 손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조용히 잠적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저는 두 아이가 딱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챙겨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 컸다고 저를 조롱하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만든 결과이기도 했고요. 조충 이후 몇 달에 걸쳐 법무팀과 회계법인이 자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남아있던 마지막 지분까지 모두 정리되면서 회사의 경영권은 완전히 제 손으로 넘어왔어요. 임원들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회장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완전히 밀려났죠.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온 건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갤러리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얼굴에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남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솔직히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덤덤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보낸 20년, 그 안에는 저 나름대로 견뎌온 세월의 무게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아이 하나 없는 결혼 생활을 버티며 웃어야 했던 밤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 숙였던 순간들, 그 모든 걸 혼자 삼키며 살아온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낸 힘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시간에 붙잡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이제 더는 그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20년 참으면서 살았으면 됐어. 그 시간을 다시 반복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나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죠. 저는 우산을 남편 손에 쥐어주고는 뒤돌아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기 직전 저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갤러리 일에 전념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솔직히 조금 허전하기도 했어요. 난자리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20년을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다 보니 혼자인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던 걸까요? 하지만 요즘은 이 조용한 일상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훨씬 홀가분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20년, 아니 25년? 더 될 것 같아요. 참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또 말할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헤어지고 자기의 삶을 살지 그랬냐고요. 그것 또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랬다면 아마도 돈 한 푼 없이 50이 넘어서도 돈 걱정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참고 또 참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버티는 것도 용기지만 언젠가는 나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순간도 반드시 온다고요. 그 순간에 부디 자신에게 좋은, 옳은 선택을 하셔서 윤택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